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194번째로 소개했던 게 이제 베이시스트 레드 미첼이 일본에 가서 두 일본인 재즈 뮤지션 이사오 스즈키랑 치요시 야마모토와 함께 녹음한 앨범 베이스 클럽이라는 앨범에서 폴카도츠 앤 문빔이라는 곡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얘기하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란 재즈 강국에 대해서 제가 뭐 개괄적으로 충분히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오늘 이제 하는 녹화에서는 처음에 일본 재즈 얘기를 제가 아는 만큼 그 어떤 시기에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레드 미첼이 베이스를 치고 이사오 스즈키가 피콜로 베이스라고 톤이 조금 다른 베이스를 연주해서 이 두 베이시스트의 어떤 베이스로 하는 대화가 그 곡의 그 앨범의 컨셉이었는데 치요시 야마모토라는 이 두 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었던, 물론 48년생에서 지금 70대 후반이시지만 그 당시에 베이시스트 선배를 보좌하는 피아노 연주만 했고, 그 당시에 1970년대 일본 재즈는 70년대가 중흥기이자 어쩌면 어떤 의미에선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을 빼놓고 70년대 일본 재즈를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 이사오 스즈키, 치요시 야마모토 이 두 분의 대표작, 70년대의 대표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베이시스트 이사오 스즈키는 1973년작 블로우업과 74년작 블루시티 조금 충격받았었어요. 일본이 재즈 강국이고 미국 재즈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60년대부터 미국 재즈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들이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참 부럽다 이 정도였는데 일본인 재즈 뮤지션들이 70년대 초반 중반에 자신의 앨범 속에서 하는 음악이 이거는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되게 좋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 섞인 시기심도 약간 드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 앨범에 참여했었던 피아니스트 치요시 야마모토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도 74년에 앨범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1집이 미드나잇 슈가라는 앨범이 있고요. 2집이 미스티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미스티라는 앨범은 지금도 을지로 가면은 레코드샵에 한 6, 7만 원에 팔리고 있는, 원래는 더 높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리이슈가 되면서 가격이 다운된, 그러니까 지금도 인기를 끄는 이 피아노 트리오 앨범인데 참 대단한 앨범이고,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은 정말 재즈에 국한해서는 넘사벽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사오 스즈키와 치요시 야마모토의 앨범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앨범들이 나온 레이블, 레코드 회사가 한 회사인데요. 레코드 회사 이름이 재밌습니다. Three Blind Mice, 세 마리의 눈먼 쥐들, 뭐 이런 제목의 회사인데요. 1970년에 생긴 일본 국내 독립 재즈 레이블인데 80년대 중반까지 쭉 앨범들을 양산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Three Blind Mice를 일본의 블루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케시 후지라는 그 음악 평론가이기도 하고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오디오 애호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 재즈는 연주는 굉장히 잘하는데 녹음이 엉망이어갖고 그러니까 세계에 다가서지 주목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최고의 음질로 직접 녹음을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공개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이 쓰리 블라인드 마이스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이 쓰리 블라인드 마이스에서 그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에까지 냈던 그 음반들의 특징이랄까? 그 설립 의도 이런 게 대충 이렇다고 해요. 첫 번째, 장비가 최고인 건 물론이고 100% 아날로그 녹음으로 자연스러운 그 공간음과 현장감을 살린 녹음을 한다. 두 번째, 연주자가 스튜디오에 모여서 라이브처럼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녹음을 한다. 세 번째, 일본 재즈 뮤지션을 녹음한다. 네 번째, 소량으로 프레싱하고 앨범 커버 인쇄나 디자인 이런 것까지 모두 최고의 퀄리티를 지향한다. 뭐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놀라는 거는 이 음반사가 이런 다짐, 기획 의도를 모두 다 실현해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퀄리티의 녹음을 실현해놨다는 거는 많은 재즈 팬,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의 3 블라인드 마이스의 음반들로 기계를 체크하고 이러는데 쓸 정도니까는 참 놀라운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거를 넘어서 최고의 음질로 음악을 감상하는 걸 즐기자. 이게 오디오 파일 문화인데, 이 오디오 파일 문화를 대표하는 음반사 중에 하나가 이 3 블라인드 마이스가 됐다. 그래서 블루노트의 옛날 음반들이 고가로 인기가 있듯이 이 3 블라인드 마이스도 우리나라의 재즈 팬들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그런 고가의 그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싼 오디오 음질 테스트, 이 오디오의 사운드가 얼마나 좋냐 하고 트는 LP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네네. 아무거나 트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꼭 하나 꼽히는 레이블이다. 뭐 클래식 음반 중에는 어떤 거고 뭐 가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죠. 일본 재즈가 굉장히 세계적인 사운드 그런 거를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요인이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195번째 꼬꼬무를 소개할 시간이 됐는데, 당연히 이 3 블라인드 마이스의 앨범 중에 한 앨범을 골랐고요. 치요시 야마모토 트리오의 1974년 앨범인데요. 라이브 앳 더 미스티, 그 중에 The Loving Touch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 치요시 야마모토 피아니스트, 이분은 1948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77살에 일본 재즈의 레전드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74년 이런 앨범들을 녹음할 당시에 26살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분의 감수성은 엄청났구나. 그냥 단순히 재즈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아니라 이런 발라드를 연주할 때 이분만의 느낌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그런 게 굉장히 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피아니스트니까 이 피아노를 터치하는데 그 섬세함 같은 게 이렇게 들으면 느껴지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그냥 리스너여도 느껴지는 이분만의 아주 특징이 있는 그런 어떤 매력,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독학으로 피아니스트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고요. 여태까지 듣던 피아니스트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구나. 공부하지 않은 진짜 이 어떻게 말하면 천재겠죠. 그런 사람들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좀 전해지는데, 이분이 3 블라인드 마이스 이 레코드 레이블에서 무려 6장의 앨범 분량의 녹음을 해요. 한 해 74년에 5장이, 그러니까 4년에 5장이 나오고 75년으로 넘겨서 한 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치요시 야마모토의 대표 앨범 미드나잇 슈가랑 그리고 미스티도 이 74년에 3월 8월에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74년이 이분한테 중요한 한 해였던 거는 단순히 많은 앨범을 녹음해서가 아니라, 도쿄 록본기에 그 당시 재즈 클럽이 미스티라고 있었대요. 그 미스티의 하우스 피아니스트였대요. 이 라이브 앳 더 미스티, 이 재즈 클럽 미스티에서 라이브한 실황 음반인데요. 74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녹음을 했더라고요. 2장의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앨범이 이 라이브 앳 더 미스티이고 두 번째 앨범은 또 블루스 for T라는 앨범으로 그 다음에 나오게 돼서 10곡이 조금 넘는 그런 곡들인데, 연주들이 다 훌륭해서 굉장히 반한 그런 앨범 2장 이 라이브 앨범이고요. 이 피아니스트가 74년에 아까 6장을 그 3 블라인드 마이스에서 녹음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스튜디오 앨범들인데, 스튜디오 앨범들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이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즉흥 연주와 어떤 그런 묘미들이 잘 살아있는 그런 곡이고요. 오늘 고른 곡이 The Loving Touch란 곡인데요. 미스티, 이분이 미스티랑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미스티 작곡가인 에롤 가너곡, 에롤 가너가 좀 나이 먹고 69년도에 작곡한 곡인데, 몇 년 후에 일본의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 에롤 가너의 The Loving Touch를 자신이 연주를 했는데, 그게 이제 치요시 야마모토인 거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도입부에 이렇게 시동을 걸려고 피아노랑 이렇게 이야기를 걸다가
에롤 가너가 작곡한 그 메인 멜로디로 들어갔다가 즉흥 연주를 이렇게 쭉 펼쳐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재능이 있다. 야, 그 감수성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감 있죠. 그 작은 카페, 클럽에서의 그 연주인데 관객들의 소음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중에 꼭 그런 분 한 분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뭐라고 깔리는데 그것마저도 음악의 일부처럼. 그러니까 이게 딱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진짜 녹음이 훌륭하다. 그런 관객들의 소음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게 밑으로 쫙 깔리는 그런 느낌이 이거 계산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걸 계산한 거라면 이 녹음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는데 이날의 녹음을 누가 했냐? 요시히코 칸나리라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그 쓰리 블라인드 마이스의 명반들을 거의 대부분 녹음하고 믹싱하고 마스터링해서 프레싱까지 책임진 분이라고 하는데 쓰리 블라인드 마이스가 일본의 블루노트다 라는 말을 들은 데는 이분의 공이 제일 컸다는 생각이 들죠. 블루노트, 미국의 블루노트 레코드에 불세출의 레코닝 엔지니어 루디 반 겔더가 있다면은 이 쓰리 블라인드 마이스에는 요시히코 칸나리가 있었다. 그가 녹음한 음질과 퀄리티 덕분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수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망의 앨범들이 되어 있다. 제가 일본 재즈 연주를 라이브로 85년에 들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MBC 라디오에서 여름음악 축제를 남이섬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일본의 24인조 재즈 밴드가 있었어요. 샤벤 플래츠라고. 밴드. MBC가 라디오가 초대를 해서 그 여름음악 캠프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걸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뮤지션들의 퀄리티는 제가 옆에서 정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뭐냐면 그때는 방송사 관현악단이 정말 음악이 셀 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들은 그때 다 방송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뮤지션들이 샤벤 플랫 연주를 보면서 정말 혀를 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 제가 잘하는 우리 관현악단 멤버분들이 아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런 퀄리티구나 뭐 이러고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 일본 재즈 음악을 전문적으로 들을 기회도 없었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었죠.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데 미국스럽지 않거나 확실히 그루브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스윙이 살짝 다르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혀 색깔이 다르더라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수려하다고 그럴까? 사운드가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 만만치가 않다는 걸 새삼 느낀 곡입니다. 예. 저 역시 처음 들을 때부터 그런 거 느꼈었죠. 이 치요시 야마모토라는 피아니스트와 미스티란 단어가 하우스 피아니스트로 일했던 그 클럽 이름도 미스티였고 그의 발표한 6장의 앨범 중에 2집인 미스티란 앨범 그 앨범을 통해서 전 세계 가깝게는 우리나라 재즈 팬들한테도 그렇게 인기 있는 앨범도 미스티고 그래서 196번째 꼬꼬무는 당연히 미스티란 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미스티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근본으로 생각하는 미스티를 골랐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songs from Let No Man Write My Epitaph란 앨범 그 앨범 속에 있는 미스티를 골랐습니다. 미스티란 원곡에 대해서 얘기하면 앞에 치요시 야마모토가 연주했던 더 러빙 터치를 작곡했던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롤 가너가 1954년에 작곡한 그러니까 최초 앨범 콘트라스트라는 앨범에서 이 곡을 연주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를 한 연주곡이었죠. 근데 몇 년 후에 이 곡에 자니 버크라는 작사가가 가사를 붙이고요. 또 몇 년 후에 1959년에 팝 가수 자니 마티스가 이 미스티를 불러갖고 완전 인기곡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그 수많은 미스티란 노래 버전들 중에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랄까 어떤 이미지를 딱 규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엘라 피츠제랄드거든요. 엘라 피츠제랄드는 완벽하죠. 그 미스티라는 곡이 사랑에 빠진 순간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아득하고 막 꿈꾸는 것 같고 황홀하고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한 곡인데 그런 감정을 가장 담백하고 순수하게 완벽하게 표현한 건 제 경우 제 생각엔 단언컨대 엘라 피츠제럴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60년 엘라 피츠제럴드 Sings 블라블라블라 이 앨범에서 엘라 피츠제럴드가 생애 동안에 미스티를 스튜디오에서 부른 건 이 버전이 유일하더라고요. 라이브 버전으로는 여러 앨범에서 들을 수 있고 엘라 피츠제럴드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제 옛날 음원들을 찾아갖고 내는데 미스티가 여러 버전이 라이브 버전이 존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스튜디오 버전이 가장 완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곡이 가진 그 섬세하고 뭔가 절제해야 되는 그런 감정 표현을 너무 담백하고 아름답고 이 당시 엘라 피츠제럴드가 43살이었어요. 정말 물이 올라있는 그 보컬. 이 당시 60년도에 엘라 피츠제럴드는 그 엘라 피츠제럴드 선생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엘라 피츠제럴드 송북 시리즈라고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그 미국의 여러 작곡가들이 있잖아요. 그 작곡가들의 곡을 한 앨범에 한 작곡가를 선정해서 여러 곡들을 자신의 보컬로 재해석하는 송북 시리즈라는 프로젝트인데 56년도에 이 송북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콜 포터 송북을 시작으로 해서 64년까지 8, 9년 동안에 64년에 마지막으로 낸 송북은 자니 머서라는 작곡가의 송북이었는데 8개 앨범하는 이렇게 집대성하는 그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오늘 얘기하는 1960년에는 송북 시리즈를 쭉 하다가 잠깐 쉬는 한 해가 있는데 60년도였더라고요. 계속 앞에 몇 개의 앨범을 이제 송북 시리즈를 내다가 잠깐 쉬어가자. 그래서 60년도에는 보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용 앨범을 하나 내고 이 앨범 엘라 피츠제럴드 Sings Songs from No Man Write My Epitaph란 그 No Man Write My Epitaph란 영화에 엘라 피츠제럴드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부른 노래 플러스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을 같이 부른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그 쉬어가는 한 해여서 그런지 여타의 그 송북 시리즈 그 당시 앞뒤로 제작하던 앨범들에는 재즈 오케스트라가 편성이 아주 많은 인원들이 반주를 해주고 있는데 이 앨범에서는 피아노 딱 한 명과 1대1로 듀엣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폴 스미스가 둘이 1대1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 말고는 다른 악기가 없고 엘라 선생의 보컬만 있기 때문에 그 섬세한 보컬의 결이나 질감 이런 것들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게 이 앨범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키신 다음에 한글로 엘라 피츠제럴드 띄고 미스티라고 치면은 몇몇 유튜버들이 그 가사를 해석을 해갖고 그 엘라 피츠제럴드 보컬과 함께 한글 가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켜서 이 노래를 그냥 보컬이 좋다, 피아노 도입부의 피아노가 좋다 이런 거 말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전체 가사를 읽으면서 인사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봐요. 나 말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간 아기 고양이처럼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마치 하늘 위 구름에 매달린 기분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흐려져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수천 개의 바이올린이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면 당신이 건네는 인사가 내겐 음악 소리로 들리는 건가 봐요. 당신이 내게 다가올 때면 마치 안개가 뒤덮는 기분이에요. 당신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걸 아시나요? 물론 그게 정말 제가 바라왔던 거지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그저 당신만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 혼자 이 이생한 세상을 헤매일 때면 내 오른발과 왼발을 구분 못하고 모자와 장갑이 헷갈릴 정도로 눈앞이 흐려집니다.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른거립니다. 너무도 깊이 사랑에 빠졌네요.